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견 어저께 안 나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순재 씨는 왜 이런 걱정을 당했을까요? 네, 이 2010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현재 박근혜 후보가 조순재 씨를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것들은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인이 아마 본인을 모른다고 하니까 참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 속에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준비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녹취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이게 녹취에서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녹취록이 나오면 듣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제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냐면 혹시 이 사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으로 갖습니다. 네. 그래서 조순재 씨가 남긴 녹취록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규영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했는데 그 내용들도 100% 맞느냐 팩트에 철저하게 준거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의심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무척 조심스러운 것이고 따라서 때로는 보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 녹취록은 주목을 좀 앞으로 받을 것 같은데 더 혹시 저 방송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직 이 내용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는 다른 제3의 증언들을 확인해서 크로스 체크가 된 내용을 좀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확인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내보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현 탐사기획 국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기업이 반대했던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고 대기업이 원했던 법안들이 추진됐던 정황들 그리고 넓게 보면 이게 재단 모금의 대가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가가 입증되면 정부는 그야말로 소용돌이 치겠죠.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집권 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공약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10대 공약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대기업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반대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는데 이 날짜 한번 보시죠. 2013년 4월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재계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때 대기업 임원 연봉을 공개한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게 추진이 됐는데 이걸 좀 자제해달라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관련 상임위원들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나왔습니다. 대기업을 자꾸 누르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고요. 경제민주화가 무산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 가보겠습니다. 7월 24일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과 독대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일 뒤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데 첫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전경련이 우호적인 입장을 냈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계가 원치 않는 경제 민주화는 잘 안 됐고 재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노동관계법 말고도 다른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계에서 수건 사업이었던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 추진과 재단 출범 시점이 공교롭게도 맞물리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10월 27일에 미르가 출범을 했는데 당일날 대통령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실들만 나열해보면 시기상으로 개연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과관계가 있다 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쭉 나열해보고 한번 판단해보자는 거죠. K스포츠재단 설립도 유사한데 재단이 만들어진 바로 그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에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원샷법도 추진을 했고요. 실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입법 과정을 쭉 볼 때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대기업 정책이 어떤 구체적인 대가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목을 쥐어 틀어서 그냥 가라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었느냐, 그쪽 시점하고 그러한 실제로 벌어졌던 사실관계하고 근거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부정한 통상이나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가성이 입증이 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정청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774억 원의 미르재단, K재단에 대한 입금, 이런 과정들이 입증이 되고 거기에다가 재단과 최순실 씨,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의 연관성이 다 입증이 돼야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 사면도 크게 보면 일종의 대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 기금을 낸 SK, CJ는 총수의 특별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특별 사면은 아니지만 구형그룹의 세무조사도 대가성을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입법을 정권과 대기업의 거래 관계로만 보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지 않냐 하는 반론도 정당한 정책 추진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책이냐 거래냐, 이걸 구분해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고요. 다만 아예 대가성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1997년의 전두환 수뢰 사건의 판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전두환 사건으로 등장한 포괄적 뇌물죄가 그 개념인데 그때 이후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판단은요, 대통령이 거의 모든 직무에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따라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게 수뢰든 제3자 뇌물이든 간에 재단과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련성을 검찰이 어느 정도 밝혀내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건강응용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예. 한광욱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오늘 방문을 했는데 이정현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첫 마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좋다고 얘기하시면 상당히 심한 상태. 예. 무슨 상태라고 아니 친구란 상태. 예. 이정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사퇴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건데 이런 대화가 오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고위와 이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시종일관 박 대통령을 좀 두둔하는 발언들을 계속 했는데요. 예. 몇 가지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을 빨리 되찾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또 지금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야당에 제안한 건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환장할 일이다. 그럼 야당이랑 대화하는 게 오히려 권장할 일인데요. 예. 또 고립무원 대통령이 힘들고 괴로워 신음한다. 근데 지금 오히려 국민들이 괴롭고 신음하는 상태인 거죠. 예. 자, 따라서 이쯤 되니까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사퇴 수습이 아니라 대통령 지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당 대표인데 글쎄요. 너무 이제 위만 챙긴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하야 주장까지 나온 상황인데 예. 친박계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불쌍하다, 대통령도 피해자 이런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어떤 대통령 건강부터 물어본 게 논란이 될 걸 예상했는지 오늘 그 당에서 낸 공식 면담 관련 보도자료에는 그 관련된 내용은 삭제한 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대표는 계속 사퇴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뒤바뀌는 물론이고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 대표는 계속 사퇴 수습을 위해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예, 예. 참고로 야권에서도 최순실 보호에 앞장서온 분과 어떻게 향후에 만약에 총리 후보 같은 걸 협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이정현 대표가 오늘 김병준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다, 지명 절차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 차례는커녕 단 한 번도 공식 언급한 적이 없었죠. 예. 따라서 이 대표가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 자체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러 명의 우병우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예. 네, 뭐 오늘 우수석 관련된 그 장면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 자,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보여주는 뭐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와 있는데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친박계 전 이현우 전 총리입니다. 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중에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한 과정에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꼽고 질의응답을 해서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그 당시에도 일었고요. 예. 자, 측근은 아닙니다만 지난달 국감장에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저때 다리 꼬고 앉은 장면이 포착돼서 또 역시나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뭐 당당한 태도, 그리고 고압적 자세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이냐?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병우 전 수석이 비판받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수석 이야기 참고로 지난 7월이었죠. 자신 관련된 의혹이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해명 간담을 했는데 그 해명 도중에 책상을 치면서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감정이 격앙돼서 저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해명하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자꾸 해명 보도자료나 쓰고 있으니까 이게 소모적이다. 제발 앞으로 대통령 보좌하도록 협조해달라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하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했는지조차 문제가 있다. 직무유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또 될 가능성이 커서 본인도 뭐 그 부분은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2도, 파주 0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서울과 경기 북부에 올해 첫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예. JTBC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나경 씨, 왜 도망가요? 소셜 라이브 시작입니까 오늘은? 예, 두 번째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 지난번에 신수미 기자, 오늘은 이서준 기자. 예.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저희가 1부, 2부 걸쳐서 보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가 또 취재 뒷이야기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최순실 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최순실 사단, 저희들이 1부에 걸쳐서 보도해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비성 캠프에서 인수위, 그 다음에 현재 청와대까지 어떻게 갔고 또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심수미 기자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서준 기자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일어나도 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일단 요거를 먼저. 예. 저는 JTBC 사회 2부 예, 법조팀 예, 항상 검찰청 앞에 나타나는 예, JTBC 이서준 기자입니다. 예, 저도 이 페북창을 켜고서는 이 방송을 해야겠죠? 예. 필요한 기술입니다. 자, 두산은 예, 지금 알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합니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뉴스를 1부랑 2부 쭉 시청하셨다면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또 중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좀 충격이긴 합니다. 저 대선 때 시발단이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그럼 이 시발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식 선거 캠프가 아니라 비선 선거 캠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 기사를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새누리당의 비공식 선거 캠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비선 선거 캠프가 또 최순실 씨가 이거를 좀 관여한 또는 총괄한 정황이 있는 이런 비선 캠프들이 여럿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 사실 충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상의 최순실 사단이고 이 사람들이 이 선거 캠프에서 이 SNS 관련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인수위, 대통령 인수위로 가고 또 대통령 인수위에서 또 10여 명의 사람들이 청와대로 와서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면서 쭉 SNS 관련 업무들, 인터넷 관련 업무들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말 뭐 한 달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했는데 이거를 좀 얼개를 맞춰줄 수 있었던 거가 바로 이 박철환 씨. 오늘 저희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 새누리당 공식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팀장, 네거티브 전략 팀장을 공식적으로 맡았던 이 박철환 씨로부터 당시 상황들을 모두 들으면서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박철환 씨를 직접 인터뷰한 제 후배 기자도 같이 불러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현아.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사회이부 이서준 선배하고 같이 법조팀에 있는 박병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고요.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키워드로 하나씩 넘겨가면서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비선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선 캠프 정말 여러 개 있다라는 정황들과 증거들, 또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를 많이 했던 박병현 기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흔히들 뭐 비선 캠프라고 하면은 일단 공식 선거 캠프 이외의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뉴스룸에 보도해 드렸다시피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전인 대선 때부터도 비선 캠프를 운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인물의 정점이 바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도했던 김한수 씨고요. 그 최순실 씨 PC의 명의자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과정을 밝혀줬던 분이 오늘 제가 인터뷰했던 박철환 씨고요. 박철환 씨는 그 당시 이제 공식 선거 캠프 내에서 디지털 전략 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비선 조직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저희 취재진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 비선 캠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조직도가 저희가 있죠. 예, 요거? 예. 이걸 보시면은 이제 공식 캠프 밑에 이제 소셜 미디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각 소셜 미디어 부분에 SNS 본부하고 홍보 본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디어 본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제 김한수 팀장이 있었고 그런데 이 미디어 본부는 SNS 본부와 홍보 본부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본부라고 공식 캠프상의 직제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팀원은 사실 김한수 팀장 1명,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공식 캠프에서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미디어 본부와 달리 또 여러 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그동안 들었던 시발단,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마포팀,
그다음에 뭐 서강 발음 포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한번 해줄래요? 예, 아까 뭐 이서준 선배가 말했듯이 지난해 기사를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비성캠프 마포팀 뭐 예칭으로 이런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미디어 본부가 사실상 이제 그 박근혜 대선 그 캠프 당시 이제 뭐 서강 발음 포럼, 뭐 포럼 동서남북 이런 게 등장합니다. 사실상 근데 그게 한 몸이라는 증언을 오늘 들었고요. 이 미디어 본부를 사실상 총괄했던 사람이 그 대선 때 이제 돌아가셨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일단 이제 비성 캠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거 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공식 캠프가 아닌 캠프를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한 거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이제 선거 이후의 특정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남팀이나 이런 데 흔히 이제 공통점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늘 그 박철환 씨를 인터뷰를 하면서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박철환 씨가 이제 대선 준비를 하면서 이 선거본부 내에 어떤 특정 인물들이 한 오피스텔에 모여 있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 박철환 씨가 직접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춘상 보좌관이 이제 강하게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속칭 뭐 너가 뭔데 거기 가서 뭘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본부 내에서 강하게 항의가 들어와서 결국은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비선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겁니다. 또 오피스텔 하면은 작년 기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년 기사 생각하면 여의도에 있는 에스트레뉴 맞지? 에스트레뉴. 예. 에스트레뉴라는 오피스텔에서 이 새누리당의 비공식 캠프가 운영됐다라는 보도가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저희도 그때 같이 취재를 하고 그 오피스텔도 자주 갔고 그 오피스텔의 주인들하고도 많이 만났는데요. 보면은 당시에 이제 이제 새누리당의 이 색깔도 만들고 했던 그 조동원 홍보본부장,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죠. 그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렀다라고 거의 오피스텔 관계자들이 증언을 했고 저희한테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찍은 사진들까지 저희한테 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뭐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지 우리랑 관련이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예,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서강 발음 포럼이라든지 포럼 동서남북 그것이 다 에스트레뉴 다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를 쫓아오시려면은 큰 틀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최순실 사단의 이 대선 캠프 때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오늘 보도에서 이제 극우 성향의 사이트가 나왔는데, 자, 이런 극우 성향의 사이트를 이 대선 캠프 시절에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저희가 취재가 됐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겠어요? 네, 먼저 이 김한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김한수라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최순실 씨 PC 명의자로 첫 보도를 했던 청와대 행정관이고요. 근데 이 김한수, 아까 그 리포트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김한수 씨의 그 트위터를 보면, 이제 이런 극우 성향의 뭐, 사이트, 이런 것들을 리트윗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계정도 김한수 씨의 또 다른 계정으로 저희가 새롭게 발견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한수를 비롯한 비성캠프 조직이 이제 일부 극우 성향을 띤 사이트에 글을 인용을 하면서 여론 홍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트에 글을 올리라고 장려를 했다고도 했는데 그런 얘기도 좀 설명을 좀 해줄래?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극우 성향의 사이트가 대선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선 홍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리트윗을 해라, 이거를 홍보를 올려라, 그리고 또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뭐 자신의 편에 맞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되면 곧바로 리트윗이 개사사닥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예, 이제 김한수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저희가 이 김한수 씨는 굉장히 며칠 전부터 또 태블릿 PC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부터 계속 등장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그러니까 그 명의자가 바로 마레이 컴퍼니고, 이 마레이 컴퍼니를 만든 대표가 바로 이 김한수 씨이기 때문인데요. 이 김한수 씨는 이 최순실 씨를 이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끼는 조카와 절친이 바로 이제 김한수 씨였다는 건데요. 이 김한수 씨를 따라가면은 바로 이 최순실 사단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김한수 씨가 그 대선 캠프, 비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대로 SNS 인수위 SNS 팀에 가고, 그 다음에 현재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부분 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보도를 보셨겠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김한수 씨가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곳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그 뉴미디어 정책실이라는 곳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3급 공무원인데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저희가 한 20여 명 넘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게 이 김한수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윤전추라는 사람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윤전추와 김한수 이 두 사람이 양대 산맥으로 매우 젊은 나이고 별다른 경력도 없고 정체도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 3급 공무원으로 아주 수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는데 뭐 그 오늘 인터뷰했던 박철환 씨의 말을 빌리면 이제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갔던 인물들이 심지어 업무 시간에 이제 삼청동 근처에서 개인 SNS 활동을 하는 것도 게시물로 올라온 것들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분이 결국에는 이 뉴미디어 정책실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임 행정관인데 저희가 거기서 일했던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김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나무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내에서 홍보수석 산하 3급 행정관이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들이 이제 선임자입니다. 근데 선임자가 주재하는 회의에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낮잠을 자고 누워 있는 게 그냥 일이고 청와대에서 또 자기가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적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저희는 잘 취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취재밖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공통되게 저희한테 취재에 응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한수 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모니터링 네. 업무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뉴미디어 정책실 여기서 한 게 뭐냐? 뉴미디어 정책실에서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올리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 축이 바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그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하나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보고서는 이것 좀 주요한 것 같다 하면 이제 계속해서 그 카톡창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여러 개가 올라올 텐데요. 제가 여기 많지가 않아서 저희 보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극우 성향의 인터넷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쓰리라고 지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를 확산시키는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인터넷 기사가 올라옵니다. 기사를 확산시키라는 지시가 뒤따릅니다. JTBC가 입수한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 인터넷 모니터링 팀의 카카오톡 단체창입니다. 각종 인터넷 기사와 SNS,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게시글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사이트 게시글이 잇따라 카톡창에 보고됩니다. 꺽쇠 표시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등 보고 양식도 정해져 있고 관심을 끄는 글은 조회수와 극우 성향 사이트 야당을 비하하는 은어와 함께 북한을 찬양하는 역적들이라고 말한 선임 행정관 최순실. 예,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갖고 오질 못해서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카톡창에 들어와가지고 각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느 조직이나 이 인터넷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론은 동향을 파악해야죠. 뭐 극우 성향의 사이트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겠죠. 하지만 제가 본 이 카카오톡 창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그 어떤 특정 성향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이 극우 성향의 사이트 모니터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널리 퍼뜨려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등의 이제 글들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은 저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달린 주요 댓글들을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극우 성향의 댓글들만 추려가지고 이제 보고를 올리고요. 그리고 또 보신 것처럼 아까 그 사진. 예, 이렇게 야권
정치인을. 예, 박영선이나 한번 정리하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정권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라고서 딱 이렇게 올리니까 야 이제 그 사람은 관심 없어. 박영선이나 한번 정리하자 이런 맥락으로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신상털이와 악의적 게시물을 추가 수집해달라고 합니다. 추정을 해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SNS와 인터넷을 잘 하니까 인터넷에서 이 정권 비판적인 사람의 신상털이를 소위 말하는 구글링을 해달라 또는 좀 악의적인 글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민정수석실에서 모았을까?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그런 게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 비판적인 트위터를 보고를 올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답니다.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한다. 그리고 이게 단가요?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재명, 심상정, 뭐 선동성 트윗이네요. 이렇게 이런 경향성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자, 여기서 또 추가로 좀 이렇게 취재 뒷이야기 이제 기사에는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미디어 정책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그러면은 이 소속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단 이 사람들이 극우 성향인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멘트를 그대로 빌린다면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일베에서 로직을 갖고 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길 가면은 극우 성향 사이트를 가면은 논리가 있다. 그걸 보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사실 오늘 인터뷰했던 그 박철환 씨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는데 이런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컨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성향의 로직을 빌리고 그런데 올라온 게시물들을 정리해서 청와대 내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뭐 어이없는 약간 좀 황당한 그런 경우는 대선 때 이제 그 트루뱅크라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김한수 씨가 운영을 하고 이런 건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때 당시에 박근혜 그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본인들이 해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대선 캠프 내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오히려 자신의 대선 후보의 치부를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마추어였던 사람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점차 정리를 좀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했고 이제 이 보고 이 부분 하면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뉴미디어 정책실의 카카오톡은 어떻게 보고가 진행이 됐는가? 예.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카카오톡 창에 보고가 올라온 기사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김한수 씨에게 보고가 된다고 한답니다. 그럼 김한수 씨가 이걸 위로 보고를 하는 건데 홍보수석 소속이기 때문에 홍보수석실에 보고를 하면 될 텐데 이거를 부속실에 직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부속실은 바로 현재 구속된 정우성 부속 비서관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에게 이걸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기사에서도 출연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2013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청와대가 5시, 6시쯤에 되면은 갑자기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 흐름이 극우 성향 사이트와 맞닿아 있느냐라면서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하고 좀 이렇게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또 이런 보고들 경우에는 최순실 씨한테 가지 않았을까? 왜냐? 정우성 씨가 지금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지금 지목돼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러면 이제 박배원 기자가 설명해 줄 텐데요. 과연 그 대선 캠프 때는 이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최순실 씨가 대선 그 비선 캠프를 지휘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비선 캠프를 사실상 총 감독했던 사람은 이춘상 보좌관이고 그 이춘상 보좌관 위에 있던 사람이 최순실 씨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저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저희가 잘 못 봤습니다. 좀 질문을 몇 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몇 개를 추려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질문을 올려주시겠어요? 그 순간 댓글이 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한번 질문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안 올라오고 있으니 저희가 댓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너무 부족하고 좀 어버버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에 또 다른 기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서준 박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